2016년 10월 14일 쌀쌀하고 비 내리는 밤, 강원도 동해시 경찰서 소속의 베테랑 경찰관 김준호는 평범한 야간 순찰 중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전 내용은 국도 제7호선의 외딴 구간, 동해안의 울창하고 짙은 숲에 버려진 차량에 대한 암호 같은 보고였습니다. 몇 분 후 무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순찰차는 엔진이 켜진 채 불빛이 끊임없이 내리는 이슬비 아래 깜빡이고 있었고, 운전석 문은 마치 급하게 나간 것처럼 열려 있었지만 김준호 경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그의 가족과 모든 경찰 공동체는 필사적으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김 경관의 가족은 거의 10년 동안 말 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매일 아무런 소식도 없는 하루는 열린 상처와 같았고, 경관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한 단서가 조사되었습니다. 마약상과의 조우부터 그저 견딜 수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다는 이론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의 전설이 되었고, 동해시 시골길을 맴도는 유령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 운명적인 밤숲에 있었다는 한 캠핑객의 예상치 못한 증언은 사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김준호 경관에게 일어난 일이 인간의 소행이 아니라 훨씬 더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임을 암시했습니다. 미제로 남았던 실종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불안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김준호 경관이 남긴 공백의 크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복을 입었던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익명의 인물이 아니었고 동해경찰서의 단순한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김준호는 여러모로 그의 공동체의 기둥이자 가족의 닻이었습니다. 강원도 묵호항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험준한 해안의 모든 구석,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든 숲길,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을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거칠지만 공정한 남자였던 그는 김준호에게 근면의 가치와 예측 불가능한 동해의 힘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김준호는 또래와 다른 침착함과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시골 생활의 고요함에서 벗어나기를 꿈꿀 때 그는 자신의 땅에 깊이 뿌리 박힌 유대감, 오래된 숲과 바람 부는 해변과의 거의 영적인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남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성실함은 그를 대변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직함과 타고난 듯한 의무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호하고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경찰에 합류하기 전에 김준호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해외 파병 임무를 포함하여 2차례 복무했습니다. 그의 해외 파병 임무는 그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강인한 규율과 절대적인 혼돈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훗날 경찰관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 오직 그의 아내 박수진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눈빛의 우울함을 남겼습니다. 귀국 후 민간 생활로의 전환은 도전이었지만 그는 법 집행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경찰관이 되는 것은 권력의 직업이 아니라 수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수호자, 즉 모두가 서로를 알고 이웃 간의 다툼이 강력 범죄보다 흔한 작은 공동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12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 길가에 갇힌 노인의 타이어를 갈아주거나 단순히 문제아들을 체포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대화하는 유형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들은 그를 존경했고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멘토였습니다. 38세의 나이보다 더 인내심 많고 현명했습니다. 제복을 벗은 김준호는 헌신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박수진을 만났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꾸준하고 깊으며 꾸밈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함께 일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2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호기심 많은 10살 딸 김혜운, 그리고 그를 우상화하는 6살 에너자이저 아들 김태호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김준호는 그가 달고 다니는 배지 때문에 영웅이 아니라 단순히 김준호는 아이들에게 부두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였고 거실에서 최고의 다묘 요새를 만들어주는 영웅이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 어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박수진은 남편의 직업이 위험할까봐 자주 걱정했고 밤 근무를 위해 제복을 입을 때마다 둔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으며 김준호는 특유의 차분함으로 항상 조심하고 있으며 매 근무를 마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가족은 다음 해 여름 디즈니랜드 여행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는데 김혜운이 거의 매일 언급하는 꿈이었습니다. 김준호 가족의 삶은 평범함과 사랑, 그리고 일상이라는 실타래로 짜여진 테피스트리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세상이 가장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저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오후 3시쯤 일어났고 가을 햇살이 동해안의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박수진과 아이들과 함께 이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혜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김태호와 카펫 위에서 숨이 찰 때까지 레슬링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후 9시쯤 그는 근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갓 다림질한 제복을 입었고 이는 매 근무 전 익숙한 의식이었습니다. 박수진은 뜨거운 커피가 가득 담긴 보온병을 건네주었고 이는 사랑과 보살핌의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잠옷을 입은 아이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키스는 박수진에게 보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길게 이어지는 키스였습니다. 거기서 조심해요, 준호.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속삭였습니다. 늘 그러지.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고 채 올라타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 있는 누구도 그게 마지막으로 그를 보는 날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해경찰서에서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고 경찰관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밀러 반장, 은퇴가 가까운 건장한 남성은 몇 년 전 김준호의 첫 순찰 파트너였는데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한 밤이야 준호. 태평양에서 오는 폭풍이 바보들을 집에 붙들어 놓겠지. 일기예보는 그날의 화제였습니다. 자정 이후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강한 폭풍이 동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이는 주로 도로에 쓰러진 나무와 잠재적인 정전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실번 순찰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순찰 구역은 동해시 남부 지역이었고 국도 제7호선의 길고 외딴 구간을 포함했습니다. 이 도로는 대륙의 가장자리를 따라 굽이쳤으며 한쪽에는 바다가, 다른 한쪽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숲과 바다의 어둠이 검은 심연으로 합쳐지는 듯하여 으스스한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김준호 근무의 첫 몇 시간은 밀러 반장이 예측했던 대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미끼 가게에 오작동하는 보안 경보와 통제를 벗어난 파티의 소음 불만에 응답했습니다. 오후 11시 15분, 그는 24시간 카페에 들러 보온병을 다시 채웠고 여직원과 몇 마디 친절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직원은 나중에 그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고 어쩌면 조금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지만 끈질긴 비는 순찰차 불빛 아래 아스팔트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는 순찰을 계속했고 와이퍼는 텅 빈 도로를 따라 나아가며 최면적인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폭풍에 대비하여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38분 일상이 깨졌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 항상 그렇게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상황실, 여기 7번 순찰차, 국도 제7호선 198 1테러토의 지점입니다. 어두운 색 세단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모델 같군요. 갓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상황실 근무자는 50대의 린다 메이웨였는데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응답은 표준적이었고 거의 자동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순찰차. 발견한 것을 보고하십시오. 날씨가 그곳에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초기 호출에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차량은 그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종종 고장난 차였고 운전자는 도움을 구하러 갔거나 도난당한 후 버려진 차량이었습니다. 린다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하고 다른 주파수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5분, 그리고 10분. 두 번째 통신이 없었습니다. 김준호의 응답이 계속 지연되자 린다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준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절차에 있어 빈틈이 없었다. 견인차를 요청하든 모든 상황이 괜찮다는 보고든 언제나 신속하게 상황을 알렸다. 밤 11시 52분, 첫 교신 후 거의 15분 만에
린다는 다시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7호기, 현재 상황은? 돌아온 것은 오직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김준호 경위님, 들리십니까? 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때서야 김준호의 목소리가 마침내 다시 들려왔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통신 상태는 좋지 않아 지직거렸고 평소라면 단호했을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으며 거의 당황한 듯 했다. 공황 상태는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불신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관제실, 이거 이상합니다. 차량 문이 열려 있고 열쇠는 좌석에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주변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그것이 마지막 교신이었다. 린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무 조용하다니. 한밤중 숲 한가운데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문구는 섬뜩했다. 그녀는 즉시 응답을 시도했다. 7호기, 마지막 교신 반복하십시오. 김준호 경위님, 괜찮으십니까?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응답은 없었고 오직 침묵에 잠긴 무정의의 불길한 정적만이 흘렀다. 2분 더 실패한 시도 끝에 린다 메이휴는 절박한 심정으로 프로토콜을 따랐다. 그녀는 커져가는 불안감 속에서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가장 가까운 두 순찰대를 김준호의 위치로 보내며 통신 두절과 마지막 메시지의 기이한 성격에 대해 알렸다. 마크 제닝스 경위와 그의 신참 파트너인 이미 카터 경위가 158번 국도 표지판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비는 더욱 거세져 차량 지붕을 때리는 억수 같은 비로 변해 있었다. 멀리서 그들은 김준호 순찰차의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칠흑 같은 밤의 외로운 등대 같았다. 그들이 발견한 장면은 그들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김준호의 차량은 갓길에 완벽하게 주차되어 있었지만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비에 젖어 내부가 흠뻑 젖어 있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침묵 한가운데에서 엔진의 웅궁거림은 초현실적인 소리였다. 조수석에는 그의 클립보드가 3페이지로 열려 있었고 옆에는 펜이 놓여 있었다. 반쯤 채워진 커피 보온병은 컵홀더에 있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었지만 오직 그 남자만 없었다. 제닝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의 손은 총에 닿아 있었다. 데이브.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와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묻혔다. 응답은 없었다. 약 20m 앞에는 김준호가 언급했던 검은색 세단이 있었다. 낡은 혼다 어코드였는데 먼지와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또한 비어 있었고 김준호가 말했듯이 시동장치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 제닝스와 카터는 즉시 주변 지역을 초기 수색했다. 그들은 강력한 손전등을 도로 옆에 울창한 나무벽, 어둡고 위협적인 식물의 벽으로 비추었다. 숲은 빛을 삼키는 듯 했으며 오직 얽히고 설킨 고사리와 이끼, 거대한 나무 줄기만을 드러냈다. 싸움의 흔적도 탄피도 피도 흠뻑 젖은 땅에 선명한 발자국도 없었다. 마치 김준호 경위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제닝스는 김준호의 순찰차를 다시 확인하며 2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김준호가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고성능 맥라이트 손전등이 거치대에 없었고 그의 글록 19 권총 또한 좌석 홀스터에 없었다. 이는 김준호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떠났으며 무기와 손전등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조사하러 갔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긴급하고 은밀하여 무전으로 보고할 시간조차 없었을까? 경위들의 초기 불안감은 빠르게 진정한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상황을 밀러 병장에게 보고했고 그의 평소 유쾌했던 목소리는 무전을 통해 깊고 긴장된 목소리로 변했다. 그는 주변을 봉쇄하고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은 작은 동해경찰서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근무 중인 경찰관의 실종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의 최악의 악몽이다. 1시간 만에 국도 제7호선 현장은 변했다. 이전에는 외로운 도로 구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도움을 보내온 동해시와 인근 지역의 경찰차들의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 찼다. 밀러 병장이 도착하여 지휘를 맡았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는 그와 서장에게 떨어졌다. 가족에게 통보하는 일이었다. 새벽 2시 2대의 경찰차가 김준호 가족의 집 앞에 멈춰섰다. 박수진은 집게에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경찰관의 배우자만이 알 수 있는 파괴적인 확신으로 그녀는 한밤중에 찾아온 그 방문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현관에서 얼굴이 굳어진 밀러 병장을 보았을 때
수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들려오는 말들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희미한 소음 같았습니다. 준호가 사라졌고 찾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고통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으며 숨이 막힐 듯한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는 마침내 그치고 낯빛에 칙칙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날이 밝자 그들이 직면한 도전의 진정한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실종 지점을 둘러싼 숲은 광활하고 거칠었으며 1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동해안의 울창한 숲의 일부였습니다. 수색은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탐지견 부대가 투입되었지만 개들은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날 밤에 포구가 가능한 모든 냄새를 씻어내 처음부터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켰습니다. 경찰관과 수색 구조팀 외에도 숙련된 벌목꾼부터 걱정하는 주민들까지 수백 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덤불 속을 천천히 전진하며 긴 줄을 형성했고 준호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광활한 숲속에 묻혔습니다. 차량 주변의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 뭔가 이상한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발자국, 옷섬유, 그의 손전등이나 총 같은 것들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세단은 막다른 기림이 드러났습니다. 이 차는 2주 전 부산에서 도난당한 것이었고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지문이나 DNA는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차 같았고 준호를 실종으로 이끈 미끼였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의 보도 차량들이 국도 제7호선에 늘어섰고 실종된 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수사 안팎에서 여러 이론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버려진 차가 함정이었을까요? 외딴 곳으로 고독한 경찰관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이는 전체 경찰 공동체를 최고 경계 상태에 놓이게 한 섬뜩한 가능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준호가 숲에서 불법 활동, 예를 들어 마약 제조실이나 불법 벌목 작업을 우연히 발견했고 책임자들에게 납치되거나 살해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개인적인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준호가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도 탐색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를 아는 누구도 그렇게 믿을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빚이나 이중생활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이 현미경 아래 놓였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품위 있는 남자이자 헌신적인 공무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수색의 첫 며칠은 한 주가 되었고 희망은 점차 사라지며 절망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김준호가 잘 알던 숲은 여전히 비밀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풍 우 치던 밤, 그 외딴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수색은 끝났고 이제는 답을 찾는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 경찰관의 실종 후 몇 주는 광적인 활동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점차 답답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300명 이상의 수색대원, 헬리콥터, 열화상 드론이 동원되었던 대규모 수색 및 구조 작업은 20일 만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50km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발 한 짝, 탄피 하나, 실종된 경찰관의 아주 작은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국도 제7호선의 현장에 쳐져 있던 노란색 경찰 테이프는 제거되었고 그 도로 구간에는 다시 차량 통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처가 풍경과 지역사회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사는 구조 임무에서 실종자, 아마도 살인사건이라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해경찰서, 강원지방경찰청, 그리고 경찰청이 연합하여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납치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이 사건의 자원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어진 몇 달은 인내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단서라도 추적하며 막다른 길의 미로 속을 헤매었습니다. 수백 명이 신문되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는 알려진 범죄자들은 모두 견고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혼다 어코드와 유사한 차량 소유자들도 3개 걸쳐 조사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숲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외딴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도 신문되었습니다. 모든 인터뷰, 전화 기록 분석, 해안을 따라 늘어선 주유소와 상점의 감시 카메라 영상 분석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종 6시간 전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주유소의 영상에는 현장의 차량과 유사한 어두운 세단이 찍혀 있었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고 운전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식별 불가능한 얼룩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유망한 단서는 교도소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왔는데
그가 2명의 수감자가 의뢰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 실종 사건 수사에 전념했던 수사관들은 제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미 지쳐있던 팀에게는 커다란 실망감이었다. 사건에 합류한 FBI 프로파일러 앨리스터 벤스 박사는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예리하면서도 답답할 정도로 모호했다. 그는 범인이 지역 주민이거나 적어도 그 지형에 매우 익숙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범인은 조직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며 꼼꼼하여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프로파일은 경찰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버려진 차량은 신중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스 박사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반 범죄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냥하는 자들을 사냥하는 포식자를 찾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나 얼굴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편 초기 몇 주 동안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언론의 관심은 점차 식기 시작했다. 전국 방송사들은 다음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떠났고 지역 언론만이 이 사건을 계속 다뤘다. 동해경찰서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변모했다. 초기 지역 사회의 지지는 비판과 조바심 섞인 불평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경찰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왜 아무런 답도 없는 것인가? 인터넷 시대의 이 사건은 이른바 안방 탐정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 그룹은 그럴듯한 이론부터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론까지 온갖 추측들로 폭발했다. 어떤 이들은 경찰서 내부에 음모가 있다고 추측하며 김준호 순경이 부패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의 마지막 교신 내용의 기묘함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동해 하늘에서 목격된 이상한 불빛에 대한 이야기, 동해안 숲속 괴물에 대한 지역 전설, 외계인 납치 이론 등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을 반박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수사관들에게 큰 불만이었다. 김준호 순경의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전해지는 현대판 괴담, 즉 유령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실제 인물은 조금씩 더 희미해지는 듯했다. 공식 수사가 진전이 없는 동안 김준호 가족의 삶은 고통스러운 정지 상태에 갇혀 있었다. 박수진 씨에게 시간은 두 시대로 나뉘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이전의 삶과 그 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처음 몇 달은 충격과 부정의 안개 속에서 보냈다. 남편을 찾는다는 희망과 언제든 김준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드레날린으로 버텼다. 그러나 몇 달이 1년이 되고 다시 2년이 흐르면서 그 절박한 희망은 만성적인 고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수진 씨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확신도 없고 그가 없는 상태에서 삶을 계속할 수도 없는 감정의 림보에 살았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경찰차가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였다. 평범한 일상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가장 단순한 일, 예를 들어 마트에 가는 것조차 견디기 힘든 시련이 되었다.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선이지만 고통스러운 질문, 혹은 더 나쁘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침묵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싸움은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들의 영웅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당시 6살이었던 김태호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현실에 생긴 혼란스러운 구멍이었다. 밤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냐고 울부짖는 시기에서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지 못해 장난감을 부수는 분노의 시기를 겪었다. 박수진 씨는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솔직함으로 질문에 답하려 애썼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10살이었던 김혜우는 비극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내성적으로 변하고 엄마와 남동생을 보호하려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사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방에는 신문 스크랩, 수색 지역지도, 직접 손으로 쓴 메모로 가득 찬 코르크 보드가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놓쳤을 수도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아마추어 탐정 포럼을 몇 시간씩 읽으며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아버지를 가까이 두려는 그녀만의 방식이자 그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그녀만의 방법이었다. 박수진 씨는 딸의 집착을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딸에게서 김준호 씨의 끈기 있는 정신을 보았지만 이 스스로 짊어진 짐이 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두려워했다. 가족의 기념일은 김준호 씨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가 없는 태호의 첫 생일.
교실 첫 줄의 텅 빈 자리는 김혜운을 아프게 했다. 박수진은 결혼기념일을 홀로 보내며 오래된 사진첩을 넘겼다. 웃음기 가득했던 남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김준호의 옛 상관이자 이제는 실종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형사 최민수, 프랭크 밀러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가 오더니 주 단위로 바뀌었다. 1년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확인 전화가 되었고 늘 새로운 소식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라는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다. 박수진은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경찰서 미제 파일 중 하나로 전락해가는 무게를 감지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마을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따뜻한 반찬통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도 뜸해졌다. 김준호 가족은 더 이상 마을 전체의 비극 중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적인 슬픔의 외로운 수호자가 되어갔다. 물음표로 얼룩진 가족이 되어버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사는 잔인한 거짓 희망의 순간들로 점철되었다. 실종 2주년 무렵 부산을 방문했던 한 관광객이 제보 전화로 걸어왔다. 그는 김준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남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다고 확신했다. 관광객은 그 남자가 기억상실증을 겪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희박할지라도 이 가능성은 박수진과 동해경찰서를 들뜨게 했다. 형사들이 부산으로 파견되었다. 며칠 동안 노숙인 쉼터와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김준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김준호와 잠시 스쳐가는 닮은 점이 있는 부산 지역 주민임이 밝혀졌다. 그 실망감은 박수진에게 신체적인 충격과 같았고 결코 아물지 않았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1년 후 강원도 삼척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가 김준호의 더 늙고 지쳐 보이는 모습과 섬뜩하게 닮은 히치하이커를 태웠다고 보고했다. 그 남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동해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자원이 총동원되었고 트럭 운행 경로를 따라 CCTV를 확인했지만 신비한 히치하이커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또 다른 그림자, 또 다른 우연한 닮은 점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러한 실패한 단서들 하나하나는 고문과 같았고 김준호가 동시에 모든 곳에 있고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전통적인 수사 방식에 진전이 없자 최민수 형사를 포함한 초기 담당 형사들은 사건의 좀 더 기이한 측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관하다고 치부했던 요소들이었다. 김준호의 마지막 무전, 그 이상한 너무 조용하다는 묘사는 여전히 울려 퍼졌다. 실종 4주년 콜드케이스 재검토 회의에서 최민수는 너무 조용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 숲의 밤에 수백 번 가봤습니다. 결코 조용하지 않아요. 곤충 소리, 개구리 소리, 나무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 숲을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 소리가 있죠. 부자연스러운 침묵, 즉 주변 소음의 완전한 부재라는 생각은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지역 설화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 부족들이 숲의 특정 지역, 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때때로 실종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형사들은 사실과 증거에 뿌리내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사실과 증거의 절대적인 부재는 그들이 평소라면 비웃었을 법한 관점들을 고려하도록 강요했다. 실종 약 1년 후 한 사냥꾼이 숲 깊은 곳에서 김준호 순찰차가 발견된 곳에서 거의 10km 떨어진 산딸기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짙은 파란색 천 조각을 발견했다. 그 천은 동해경찰서 유니폼 셔츠의 재질과 일치했다. 그 조각은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기대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천은 날씨 노출로 인해 너무 손상되어 결론적인 DNA 프로필을 추출할 수 없었다. 김준호의 것인지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수수께끼 같은 물건이었다. 어느 곳에도 들어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미스터리의 공허 속에 떠다녔다. 새로운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마다 김준호에게 일어난 진실이 표준 절차를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이 사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논리와 경험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김준호 실종 5주년이 을씨년스러운 10월 저녁에 찾아왔다. 지역 뉴스 채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보도를 제작했다. 현재는 백발이 성성하고 지친 표정을 한 동해경찰서장이 인터뷰에 응해 결코 사건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한때 희망으로 뭉쳤던 마을의 수색 모습이 담긴 과거 영상이 상영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내던 거실에 앉아있는 박수진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의 슬픔은 더 이상 날 것 그대로가 아니었고 일종의 우울한 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김준호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김준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짓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힘겹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수많은 밤샘이 남긴 피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저 나서서 저희에게 평화를 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인터뷰는 김혜운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15살의 청소년이 된 그녀는 어릴 적 사진 속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에는 강렬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말이죠. 김준호 경위의 실종 사건은 5년간의 침묵 속에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에게 진실을 향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다시 타오를 불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꽃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년간의 정체를 깨뜨릴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경위 실종 후 6년 7년째는 그가 마지막 교신에서 묘사했던 것과 같은 깊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특별수사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동해경찰서 기록실의 낡은 금속 캐비닛에 보관되었습니다. 수많은 제보와 오인 신고의 물결은 이미 말라붙었고 매년 돌아오는 실종 기념일조차 더 이상 지역신문의 한면 기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김준호 경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집념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강력계 형사 박우진은 결국 은퇴했습니다. 그는 방대한 사건 파일을 더 젊고 실용적인 형사 김민준에게 넘겼습니다. 김민준은 유능했지만 이 사건을 해명되지 않은 채 남겨질 비극으로 여기며 냉철한 회의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수진에게 이 고요의 시간은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헛된 경보와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실망으로 끊임없이 점철되지 않는 삶의 리듬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일상, 직장, 김태호의 축구 경기, 김혜운의 고등학교 드라마에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강인함을 찾아 깨진 가족이라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또한 일종의 포기였습니다. 세상이 김준호를 포기했다고 느끼며 침묵의 나날이 그의 기억 위에 겹겹이 쌓이는 흙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혜운은 침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7살이 된 그녀의 코르크 게시판은 이제 정교한 디지털 수사 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의학 기술, 범죄자 프로파일링,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전문 수사관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슬픔은 차갑고 체계적인 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위안을 찾지 않았고 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체념과 딸의 거의 냉철한 결단은 박수진의 집에서 묘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유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가족이었습니다. 8년간의 정체를 깨뜨린 계기는 경찰 신고나 법의학적 발견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이른 아침, 익명의 이메일 형태로 도착했습니다. 수신자는 경찰서가 아닌 김준호 사건이 완전히 잊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강원일보의 탐사보도 기자 최지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10월 14일이면 어김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행하여 대중의 기억 속에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이메일은 짧았고 대문자 없이 쓰였으며 구두점은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떨리는 손으로 입력된 것 같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국도제 7호선이었습니다. 메시지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그 경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지우는 수년간 김준호 사건에 대해 수백 통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음모론자나 선량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직감은 이것도 그중 하나로 치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단순함과 느껴지는 공포감에 뭔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는 문장은 선정적이었지만 전반적인 어조는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실히 안도감을 찾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최지우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답장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른 뒤에야 답장이 도착했다. 익명의 발신자는 일회용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다음 날 특정 시간, 특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발신자의 극단적인 조심성과 편집증은 클로이에게 정보원의 신뢰성을 높여주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다음 날 포틀랜드에 가는 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자 일회용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남자의 것이었고 긴장되고 망설였다. 그는 자신을 벤이라고만 밝혔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일련의 암호화된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클로이는 서서히 그 남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벤자민 카터였으며 40대의 회계사로 유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8년 동안 자신을 갉아먹어 공황 발작과 심각한 불면증을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개인적인 비극,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아내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침묵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저는 침묵을 지킨 매일 그녀와 그 경찰에게 실망했어요. 벤의 두려움은 경찰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의 두려움은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의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조롱과 불신이었다. 마침내 벤은 직접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는 외딴 곳, 두 집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해안 마을의 문 닫힌 카페를 선택했다. 클로이가 들어서자 그는 뒤쪽 부스에 앉아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본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의 손은 차가운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다. 자신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곧바로 낡은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안에는 시슬로 구규림의 등고선 지도가 있었고 희미한 붉은색 X 표시로 정확한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제가 있던 곳이 여기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쇄된 사진도 있었다. 은하수의 인상적인 장노출 사진으로 날짜와 시간이 디지털로 모퉁이에 찍혀 있었다. 2016년 10월 14일 오후 11시 17분.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약 20분 전에 찍은 거예요. 벤은 열렬한 아마추어 천문학자이자 자연사진 작가였다. 그날 밤 그는 몇 주 전에 발견한 개방된 공간으로 가기 위해 표시된 길에서 몇 마일이나 걸어갔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빛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완벽한 장소에서 밤하늘을 촬영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장비, 지역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진 증거는 그가 정확히 자신이 말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다. 김준호 순경이 실종된 바로 그 밤에 클로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김순경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을 듣게 될 참이었다. 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오랫동안 억눌렸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힘을 얻었다. 그 사진을 다 찍고 다른 각도를 위해 삼각대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의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있던 작은 언덕에서는 나무 사이의 틈새를 통해 도로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순찰차의 깜빡이는 불빛을 보고 조금 불안했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했고 고사리 덤불 속에 숨어 있었죠. 그는 김순경이 차량에서 내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세단에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평범한 장면이었다. 그는 김순경이 차를 조사한 다음 무전으로 통신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부터 상황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침묵이었어요. 벤이 말했다. 그의 눈은 마치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듯 멀리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무전으로 말했던 그 침묵과 똑같아요. 1분 전만 해도 숲은 살아 있었어요. 알죠? 귀뚜라미, 바람소리, 작은 동물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거대한 음소거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멈췄어요. 제가 경험했던 가장 깊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죠. 벤이 그 이상한 고요함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자동차 엔진 소리 같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진동이었어요. 귀로 듣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무언가였죠.
사방에서 동시에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스포트라이트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아니었어요. 버려진 차 바로 뒤 나무 사이의 공중에서 희미한 빛으로 시작되었어요. 창백한 파란색 빛, 거의 오로라 같았지만 바로 숲속에 있었죠. 부드럽게 깜빡였고 보이는 근원은 없었어요. 그의 은신처에서 배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채 마비된 채 김순경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김순경이 고개를 들어 침묵과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준호가 총을 뽑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훈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남자의 혼란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배는 준호가 위협을 조준한 것이 아니라 미지의 것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리와 빛이 어디서 오는지 천천히 찾으려 했습니다. 벤이 다음에 묘사한 것은 8년 미스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준호는 도로에서 숲 가장자리, 그 밝은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전등은 섬광을 가로질렀지만 그에 비하면 희미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지만 웅궁거리는 소리 때문에 단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빛이 한번 맥동했습니다. 잠시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고 흰색 섬광이 옆에서 터져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다시 적응했을 때 1초 후 빛은 사라졌습니다. 웅궁거리는 소리도 멈췄고 김준호 순경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없었다니 무슨 뜻이죠?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벤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순간 어둠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다음 순간 사라졌습니다. 싸움도 총성도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승용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순찰차는 빈 밤에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던 것처럼 숲의 소리,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습니다. 벤은 그 순간 느꼈던 극심한 공포에 대해 클로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데려간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공황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장비를 챙겨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숲을 헤치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는 길 근처에 주차했던 차를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그 이미지를 뇌리에 새긴 채 살았습니다. 빛의 맥동과 사라지는 남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스트레스나 어둠 때문에 착각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본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벤의 증언에 힘입어 진행된 이 새로운 조사는 심각하고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밝혀냈고 당국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준호 순경의 사건은 범죄 미스터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의 기록된 만남으로 변모했습니다. 클로이는 다음 일주일 동안 벤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를 버린 것에 대한 그의 알리바이, 자연 사진 작가로서의 그의 경력, 그리고 자연적인 빛 현상의 가능성에 대해 물리학자와도 이야기했습니다. 물리학자는 벤이 묘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알려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의 진실성을 확신한 그녀는 단순히 이야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폭발적이었고 반박하기 너무 쉬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첫 전화는 은퇴한 형사 프랭크 밀러에게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원을 가꾸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클로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베테랑 경찰관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가 세부 사항, 침묵, 빛에 대한 설명을 말하자 그의 어조는 변했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송신, 너무나 고요했던 그 기억이 딸깍 소리와 함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클로이의 두 번째 전화는 밀러의 허락을 받아 박수진에게였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실종된 초기 몇 시간 동안 수진이 소식을 기다렸던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밀러가 지지하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클로이는 수진과 이제 성인이 된 해운에게 벤자민 카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운은 꼭 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진은 멍한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상하고 압도적인 확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사관인 해운은 날카롭고 분석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의 침착한 외면 아래에서 클로이는 마침내 대답을 얻게 된 소녀의 충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기지 않는 대답이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미스터리,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김준호 순경의 미해결 사건은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진실 또는 적어도 목격자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고 세상은 이 실종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클로이 사운더스의 벤자민 카터 이야기 게시는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발이었습니다. 침묵과 빛, 목격자 김순경 실종 8년간의 침묵을 깨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몇 시간 만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고 미해결 범죄 기록에 먼지가 쌓여있던 이 사건은 폭발적인 힘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준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방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매복 공격으로 실종된 경찰관의 비극적인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사라진 한 남자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수의 사건만이 가능했던 방식으로 대중을 양극화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주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집단 히스테리의 사례, 즉 명성을 좇는 언론인이 망상에 사로잡힌 남자의 이야기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경찰서의 공식 반응은 예상대로 신중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물려받은 서장과 소또 형사는 감당할 수 없는 미디어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급히 준비된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벤 카터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장은 기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는 무엇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의 수사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진실처럼 들리더라도 8년 전 사건에 대한 기억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경받는 은퇴 형사인 프랭크 밀러가 벤 카터의 신뢰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여론의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밀러는 새로운 단서에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가 되어 전국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카터의 증언을 묵살하는 것은 실수이자 김준호 가족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압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경찰서는 김준호 경관 실종 사건의 공식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벤자민 카터의 삶은 밤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살던 평범한 회계사에서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클로이 샌더스는 약속대로 오랫동안 그의 신원을 보호했지만 결국 그는 드러났습니다. 그는 언론,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초자연 현상 조사관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회의론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고 신봉자들로부터는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단 한 번의 공식 녹화 진술을 했고 그들의 무서운 일관성과 세부 사항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 클로이와 프랭크 밀러의 도움으로 그는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옮겨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증언은 그를 비밀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영원히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사회 부적응자,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자가 되었고 비범한 사건의 중심에 갇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엄청난 개인적인 대가를 치렀지만 클로이에게 마지막 대화에서 말했듯이 드디어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 옳은 일을 한 거야. 새로운 조사는 과학과 기이함의 결합이었습니다. 절차와 논리의 사람이었던 소또 형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거스르는 조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의 팀은 벤 카터를 사건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증인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벤은 사건을 목격했던 정확한 공터를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8년 후 그 지역은 다시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사팀이 발자국이나 섬유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자기 이상을 찾기 위해 자력계를 가진 지질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잔류 방사선 수치를 찾기 위해 물리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토양 샘플과 나이테를 분석하여 이상한 에너지 방출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럽고 모호했습니다. 약간의 자기 변동이 감지되었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역 지질학의 자연적 특성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배경 수준 이상의 방사선은 없었습니다. 과학은 벤의 이야기를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었으며 조사는 정확히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의 증언과 물리적 증거의 완전한 부재만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변칙 현상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민간단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UFO 연구가, 초자연 현상 연구가, 그리고 전 세계의 독립과학자들이 동해시에 모여 그들의 이론과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기이하고 종종 긴장된 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토 형사는 차원간 포털과 외계 우주선의 스텔스 기술에 대한 가설이 논의되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일상적인 강도 및 폭행 사건 조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이제 법의학 및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 1학년 학생인 김혜우는 비공식 조사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밀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에 새로운 시각과 21세기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비통에 잠긴 딸이 아니라 그녀는 그 자체로 포미더블한 조사관이었습니다. 김혜우는 경찰이 간과했거나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실종 당일 밤에 이상한 불빛 목격 보고서, 조종사 보고서, 그리고 레이더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실종 이후 8년 동안 보고된 실종 지점에서 방영 20마일 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선 방해와 정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매년 10월 같은 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는 불길한 패턴이자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공식 수사는 두 번째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시신도 흉기도 신문하거나 기소할 용의자도 없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김준호 경위의 사건은 오늘날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지만 사건 파일에는 이제 그를 국내의 다른 미해결 사건들과 구별짓는 부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카터의 증언 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해결책은 법원이나 과학연구소에서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김준호 경위가 남긴 가족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벤의 증언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하나의 서사를 주었습니다. 박수진에게 이 이야기는 그녀의 비통함의 본질을 변화시켰습니다. 극심한 불확실성, 김준호가 고통받았는지, 자신을 버렸는지 궁금해하며 지사우던 밤들은 남편이 미지의 존재에 용감하게 맞서는 모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의 폭력 행위의 희생자가 아니라 깊고 헤아릴 수 없는 미스터리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찾는 것을 멈추고 불확실한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눈 삶을 기억하기 시작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김혜운에게 이 계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사명은 평생의 소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과학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교차점에 헌신하며 학업을 계속했고 종종 조롱받는 분야에서 선구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실을 애도하는 대신 진실을 향한 그의 탐구를 계속함으로써 그를 기렸습니다. 어디로 이끌든 상관없이 말이죠. 막내 아들 김태호는 이제 10대인데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기이한 무언가가 그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서웠지만 아무 이야기도 없는 공허함보다는 나았습니다. 김준호 경위의 실종은 오래 지속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동해시의 작은 공동체에게 그는 현대 전설이 되었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숲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법집행기관에게 이 사건은 전통적인 수사의 한계에 대한 비공식적인 연구가 되었으며 모든 질문에 경찰 보고서에 들어맞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겸손한 상기였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강원도 동해시 국도 제7호선에서 그 외로운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은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과의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비밀 군사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동해안의 짙은 안개처럼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김준호 경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지의 존재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지속적인 사랑과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낯선 사람의 용기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주가 광활하고 신비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며 가장 큰 수수께끼가 항상 멀리 떨어진 별들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어둡고 외로운 도로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